공동주택,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소위 요즘은 선분양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집이 다 지어지거나 상당 정도 지어진 후에 분양하는 소위 후분양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선분양제는 뭐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급격하게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또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는데 건설 자본이 우리가 이제 되게 좀 빈약할 때 대량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비자의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건설사가 대량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그게 이제 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에 완전히 정비가 돼서 이제 선분양제가 본격화됐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이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또 공급을 빨리 이제 해야 될 때는 상당히 좀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 선분양제에서 이제 이 분양을 받은 이제 수분양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 수익을 누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공급자가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면 건설업체가 뭐 자기 신용과 실력으로 이렇게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것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해서 사실 사업 자금이 한 5%만 있어도 그리고 땅만 확보하고 있으면 이게 시작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주택 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주택 경기가 좋을 때 뭐 이 미래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이제 좀 붐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뭐 실제로는 꼭 필요하지 않던 사람도 이 주택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이 계약금, 중도금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초기에는 이 작은 자금만 조달해도 또 분양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투기적인 가열이 좀 많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2, 3년 후에 이제 그런 그 주택 경기를 내다보는 그래서 건설 사업자가 그런 책임을 지기보다는 이제 입주 시점에 그 주택 수요자한테 소비자한테 이제 그런 리스크를 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어 왔죠. 민간 주체 건설 공급사는 착공을 해야 분양할 수 있고 대신에 공공 영역,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지자체, 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 때부터 바로 또 분양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좀 더 빨리 분양할 수 있게 해놨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분양이 됐으니까 일단 팔았으니까 부실하게 짓고 또 마감 공사 엉터리로 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죠. 분양해놓고 나니까 이미 팔았으니까 적당히 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 문제가 막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장단점을 좀 나눠보면은 일단 선분양의 장점은 주로 말씀하셨고 건설사의 이익이 되고 자금 없이 할 수 있고 주택 경기가 상승할 때는 아주 유용한 제도고 또 분양받는 사람도 분양받은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권 이걸 뭐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주택 경기 하강한다든지 예상보다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면 뭐 계약 포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위험을 전부 다 수요자가 부담한다. 부분양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자기 자금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건설업체들이 좀 불리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고객은 다 지어진 걸 보고 분양을 받으니까 좀 부실시공의 염려가 줄어들고 대신에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된다. 다 지어진 걸 사야 되니까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법률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전 분양 시장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모든 분양 시장을 민간 영역이나 이런 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고 한다면 우리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번에 우리 수술실 CCTV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면 다른 데서 좋은 제도다 이러면 다른 데서 따라갈 수. 일단 자금 조달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같아요.
실제 이거를 다 지어서 분양을 하면 건축비를 다 자기가 조달해야 되는데 일단 조달하고 분양하면 이제 분양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가 되니까 현재 상태로 자금 조달 시스템은 어때요? 주로 자금 조달 루트가 뭐예요? 요즘 주택기금. 주택기금. 예. 이 기금은 예를 들면 내가 건설사인데 아무 자산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해서 일단 매입은 해야 될 테고 그죠? 예. 아니면 어쨌든 간에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토지 대금을 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건설 자금 그러니까 그 건축 비용을 조달이 되는데 이거는 주택기금에서 몇 %까지 지원해 줍니까? 세대당 지금 7,500만 원 정도. 세대당 7,500만 원. 예. 그게 전체 건설 비용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이 국토부에서 30% 지원되고요. 기금은 40% 정도. 70%. 네. 그러니까 총 건축비 아니면 분양 가격에 아니면 총 건축비. 총 건축비. 네, 70%.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예. 그럼 30%는 자기가 조달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70%까지는 다 조달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융자로 기금 융자로 그죠? 예. 근데 나머지 30%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냐 없냐를 검토해 보고 없으면 없는 경우로 상정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있냐 없냐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30%는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죠. 그 30%에 대해서는 뭐 일반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방법은 없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70%를 미리 선점해 버리니까 네. 담보 가치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중소업체들은 그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예를 들면 분양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분양을 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상? 근데 자기 자금이 없으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펀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렇게 그럼요. 예, 다 여기 예를 들면 1조 원이 필요한데 7천억은 빌려서 우리가 쓰고 3천억이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팔면은 1조 5천억이라도 5천억 남는다. 또는 1조 2천억 남는다 이러면 그 3천억 정도를 투자할 사람이 충분히 있겠지요. 투자해서 금융비용이 요새 뭐 이자로 예를 들면 투자 이익으로 한 5%에서 8%뭐 정도 확보해주면 엄청나게 좋은 사업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사님 질문 자체를 좀 프레임을 바꿔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건설업체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너무 과잉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건설업의 그 비중이 그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서 약 2배 가량 여전히 비중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발전 단계에 따져보면 건설 비중이 상당히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뭐 중소업체들 가운데도 좀 기획을 새롭게 하고 또 그래서 이 소비자들 욕구에 잘 부응하는 그런 이제 그런 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 분양을 하면 그 분양 사업의 이제 그 미래 수익성을 보고 충분히 자금 조달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분양제를 도입했을 때 그러면 중소업체들, 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뭐 못 살아남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실력 있고 새로 제대롭게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중소업체라면 얼마든지 이제 그 뭐 경쟁력을 확보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일정하게 지금 비대해져 있는 건설 산업이 좀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일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건설업의 어떤 건전성을 이렇게 제고하는 좋은 계기도 된다. 구조조정 계기로도 이거 들으면 엄청나게 싫어하겠는데.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정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조그만 시행사가 또 조그만 건설업체가 그 땅을 잘 잡아서 뭐 성분양자에서 바람 타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한 사업에만 뭐 몇천억에서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수익을 남기는 경우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냐 하는 거죠. 거꾸로 보자면. 그래서 정말 소비자들이 이 회사는 실력이 있어. 그리고 속이지 않아. 그리고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 선분양제 하에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후분양제는 사실 그런 질서로 재편하자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선분양 제도가 가지는 장점 또 단점. 이 뭐 이제 후분양제가 가지는 단점과 장점에 거의 뭐 동전의 양면일 텐데요. 후분양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 또 주택 수요자들의 욕구는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제일 큰 이유는 역시 부시공사 때문이죠. 제가 사는 근처 마을에 한 3,000세대를 최근에 주택 경기 붐을 타고 이제 지었습니다. 그것도 뭐 대기업 건설사가 지었는데요. 뭐 손가락 안에 꼽는 뭐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잘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전세집을 좀 구해 보려고 그 새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를 가봤단 말이에요. 야, 거의 한 분양가가 7억 정도 되는 분양가로 했는데 마감재를 쓴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그 실내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그 구성 자체가 정말 너무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후분양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공된 걸 보고 직접 보고 또는 적어도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상태에서 너 이걸 분양 받을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달리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입주를 하고 나니 분양은 받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불만이 많은데도 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욕구 자체도 제대로 표출하기 힘든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제일 문제가 어쨌든 이미 팔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짓기 때문에 생기는 부시공사 문제.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네요. 만약 후분양제를 하면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걸 후분양제라고 할 수 있느냐. 완전히 100% 다 지은 상태에서 완제품을 넣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걸 후분양제라고 할 거냐. 아니면 80% 정도 공정된 상태에서 할 거냐. 60%냐. 뭐 이런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어느 정도를 후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한번. 예, 지금 뭐 60%, 80%, 100%는 치수가 있는데 사실은 100%가 아니면 60%나 80%나 수분양자가 내 집을 완제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가 돼야만이 완제품을 보고 내가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데 60%, 80%라도 사실은 마감재 대부분이 거의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로 하면 사실은 저희가 후분양제를 도입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자 선택권 네. 확대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100%로 하게 되면 그 선택권이 또 좁아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 60%, 70%, 80% 어느 정도 구조가 올라간 다음에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뭐 후분양제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80%, 60% 한 다음에 한 걸 후분양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옵션이라는 게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똑같이 대량 생산해 놓을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어느 집은 베란다를 이렇게 하세요. 어느 집은 샤시를 또 이렇게 해주세요. 또 뭐 어느 집은 마감재를 뭘로 해주세요. 이런 선택하는 게 또 있다면서요, 요새는. 근데 완전히 100%로 다 지어버리면 선택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절충한 이야기 먼저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80% 단계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마감재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마감재를 선택하고 어떤 식의 이제 좀 뭐 작은 부분에 그런 어떤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자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후분양제 할 때 그 자금도 후분양제라고 분양을 해야 내가 선택을 하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분양을 하면서 네. 또는 자금을 그때 납입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일정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80% 단계에서 일단 분양은 하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나는 이런 좀 옵션을 갖고 싶어라고 하면 그걸 마지막 공사에 이렇게 반영하는 구조로 간다면 근데 그게 80% 되면 사실상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베란다 확장이나 뭐 이런 거는 아,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80% 상태에서. 예. 예. 음. 근데 그러면, 요즘은 근데 지금 좀 거의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100% 한다고 그러면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예. 네. 선택을 다 A, B, C형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 하나, 옵션 두 개, 옵션 세 개.
근데 요즘 이미 지금 아파트를 하게 되면은 발권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80% 정도의 분양해도 요즘 주로 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60%는 빼고 80에서 검토해보죠 우리는. 80% 정도 단계에서 하는 것하고 100%에서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 보시는 분들이 80%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도 후분양제로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는지 한번 의견들을 좀 주세요. 그럼 저희가 메모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단 80%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이게 소비자들 반응을 보고 저는 100% 해보는 방법도 나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하여튼 옵션들을 다양하게 이제 좀 그 기본 옵션들을 몇 개 넣어주고 타입을 고르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80%를 해봐서 그 상태에서 한번 좀 이렇게 더 점진적으로 나가보는 게 맞지 않나요? 뭐 80%도 해보고 뭐 소규모 단지는 100%짜리도 한번 해보고 그러죠 뭐. 그 20%는 개인이 업자를 찾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게 아니라 후분양 80%를 한 상태에서 아, 네네네. 네네. 그럼 일반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들 경쟁으로 가격도 인하기도 하고.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분양을 받으면 인테리어 그 집의 인테리어 공사는 내가 할래.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경쟁이 돼서 경쟁이 돼서 거기 내려갈 수 있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역시 이게 집단 지성이라서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일률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 원래 집 분양받아 뜯어 고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좀 증명이 있네요. 나는 요거까지 써도 더 이상은 난 안 할래. 그 집은 비우고 내부 공사는 놔두고 하면 마감 공사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 한번 메모해 놓으십시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80%로 분양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수분양자가 하는 걸로 하고 계약은 거기서 끝내고 나머지 공사는 자기가 개인 업자 불러서 하고. 뭐 이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안을 냈다는데 훌륭한 안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지금 토지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정착하는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건 그대로 또 하고 또 이건 또 후분양 문제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하겠습니다. 100%가 맞다. 다양하게 옵션 타임으로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하게 하면 된다. 페이스북에 들어온 글인데 아까 그 우리 나왔던 그 얘기 뭐 ABC로 할 수도 있든지 1, 2, 3, 4, 5형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좀 번잡하긴 하겠지만 시공사 및 건설사 자금으로 완공하도록 하고 미분양의 위험 부담도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후분양제 취지를 100% 살려주기 바랍니다. 입지에 따라서 건설사 경쟁률이 엄청날 거고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건설사들이 절대 뛰어들지 않는다. 80% 후분양한다고 하는 건설사들만 택지를 분양한다면 대형 건설사들 독식이 된다. 이런 지적 일리가 있죠. 김성용 씨가 썼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후분양이 대부분이고 또 각 층별, 방향별, 동별 금액이 다 다르다네요. 이 사례는 따로 현장 탐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1층별로 가격이 다르다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잘못 뽑으면 1층 뽑아가 재수 없고 뭐 로얄층 뽑으면 막 이러면 안 돼 사실은 그죠? 관리비도 사실은 차등 문제도 그렇죠. 일리가 있네요. 미분양의 경우는 도가 구매를 해서 장기 임대로 전환해서 신혼부부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추후 분양 임대하고 나중에 전환이 됩니다. 맞네요. 미분양 걱정할 필요 없음. 이게 훌륭한 분이시네. 김성영 선생. 유튜브에 노일용 선생님께서 시공업체 장난 못 치게 100% 완공 후에 분양하게 해라. 이런 불신이 있는 거죠. 자, 안계철 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기본 구성 80%로 하고 구매자 선택에 따라서 옵션 선택 가능한 20%로 구성해서 같은 아파트라도 모두 다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자. 기본 구성만 선택한 아파트는 가격이 좀 싸면 좋겠다. 이명현 씨가 후분양하면 재정이 약하거나 신규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은 엄두를 못 내겠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죠. 역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는 건데
우리 선대인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구조조정이다, 진입장벽이다 이렇게 아니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선분양제 물량을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도 차원에서만 하면 그런데 정부 정책 전체 차원에서 하면 선분양제 물량은 뭐 어느 정도 계속 비중을 처음에는 갖고 가는 게 맞다고. 80% 정도로 후분양을 한다면 80% 완공 단계에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저기 70% 저 기금에서 지원받고 10% 정도만 20% 정도가 부담되는 건가요? 아니 10% 정도 부담되는 거죠. 20%는 덜 진 상태니까.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100% 완공이라고 하면 30%를 조달해야 되고 80% 상태로 분양한다면 10% 정도만 추가로 조달하면 되니까 10%도 못하면서 사업하는 건 좀 문제가. 그렇죠. 지금 사실 5%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의견도 우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단위에서 시행할 거냐라는 건데 하여튼 일반 민간 공급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도 없고 하니까 강제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일단은.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민간 영역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후분양해라라는 조건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공급 조건에 그런 걸 부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분양을 공급해주는 거죠.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거기다가 중소업체 중에서 정말 그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정부 로드맵도 그거거든요. 공공택지 우선 주겠다 민간인은 후분양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조건을 우선 달면 주는 거, 이제 우선 주면은 그걸 강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법률상. 아니 그거 조건으로 저 들어온 건 택지를 그거 조건으로 산 거니까 당연히 후분양으로 가는 거죠. 일단 그 이거 택지를 공급할 때 예예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다. 예예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법에. 예, 택지 공급 규칙 같은 거겠죠. 예예 네, 규칙이 네, 있습니다. 심의 우리 내가 받았습니다. 공무원들 보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 공급규칙, 조례규칙 이걸 구별을 못해. 내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법이라는 거는 국회를 통해서 바꾸게 되고 예, 예. 시행령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바꾸는 거고 예, 예. 시행규칙은 장관이 마음먹으면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책 규칙입니다, 판단한다면요. 예. 공급규칙이 택지 공급규칙이겠죠. 네, 네, 공공택지 공급규칙일 거예요. 예, 장관이 정한 거. 예. 그죠?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공급을 하면 그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조건은 공급자가 정할 수 있겠죠. 60%에 도달한 때. 후에 그렇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셨다니까 우리 조건을 정해서 80%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건 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파주의 운종지구가 11월 달에 그 이 기준을 가지고 그 했어요 택지 공급을. 그때 한 300여 개 업체가 왔습니다. 후분양제 하겠다고. 390여 개. 언제? 11월 달에 11월 이번에 지난달에 예. 경쟁률 어마어마. 390. 분양이 될 것 같으면 그러겠죠. 네, 392. 운종지구. 어차피 뭐 금융 조달만 가능하다면 금융 비용도 다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비용으로 건설 비용으로 다 조달되는 거니까 손해 볼 게 없겠죠. 뭐 그 와중에 좀 더 붙여 먹을 수도 있겠지. 2.9% 나오는데 3% 해가지고. 그죠? 비용 이런 원래 그러잖아요. 안전하기만 하면. 네. 공공택지 부분은 현재 규칙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 규칙 범위 내에서 우리는 공급 규칙을 또 정하면 되죠, 내부에. 예, 정해서 우리는 80% 이상 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만 줘도 되나?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안 팔릴 경우에, 안 팔릴 경우가?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입지가 과연 어디냐.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느 부분 했을 때 그런 데는 분양성이 좋은 데는 후분양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잠기는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근데 뭐 입지에 따라서. 지어서 분양하는 거나 미리 분양하는 거나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선분양을 이제 하다 보면 자금이
소비자 후분양했을 때 입지가 안 좋을 때 내 돈 다 들어갔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걸 공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시공사 그걸 다 떠안고 있어야 되니까. 토시공사도 그건 마찬가지. 아, 근데 처음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인가? 그런데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공사의 목표를 생각한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이고 가능하면 좀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뭐 공사도 어쨌거나 회사이다 보니 뭐 이 분양이 안 되면 네. 공사가 직접 지어라 그 말이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가 아니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긴 하셔야 되나. 다만 선분양제는 되고 후분양제 할 때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은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로 네. 결판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민간 민간- 건설사가 민간이에요. 민간 건설사가 이제 택지 오고 안 좋은데 안 좋은데 했을 때 이걸 무슨 먼저 준다고 했을 때 경쟁률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짝을 지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나쁜 데는 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여기를 하는데 반면 다음에 당신네들이 이게 우리가 땅을 싸게 팔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싸게 파는 안 팔리면 가격 다운해서 파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있고요. 아니면 패키지로. 이제 그 어쨌거나 공사 입장에서 택지 가격은 일정하게 이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입지 좋은데 다음에 우선적인 기회를 줄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분양 제도보다는 후분양 제도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기호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 요거를 80% 선에 분양할 거냐, 100% 선으로 할 거냐, 60% 선으로 할 거냐는 조금만 더 검토하기로 하고, 다만 좀 다양한 방식을 해본다. 세 번째는 일단은 공사에서 하는 건 우리 마음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정책 결정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도에서 의사 결정을 하면 공사는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고 자금 그 공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 문제는 지금 그냥 아주 무식하게 생각해가지고 일정 시기가 되면 선분양과 후분양 요 간극에 해당되는 그 조달 비용만큼만 조달하면 되죠. 추가 조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대충 얼마 정도로 예상돼요? 막 조 단위입니까? 천억 단위입니까? 한 1,000몇백억. 그죠, 그 정도죠. 예. 그 정도면 뭐 공사에 큰 부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그 걱정 안 해도 되겠고, 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가 예를 들면 LH하고 같이 하든지 뭐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공사하고 하든지 해서 만들어진 택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공급 내부의 예. 공급 규칙을 이 공공택지는 뭐 80%든 여기는 뭐 100%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이런 데는 한 80%든 60%든 방침을 정해서 후분양제를 하는 걸로 이거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사의 공급 일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착공하는 데가 2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광교하고 동탄 2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광교는 549세대 좀 규모가 적고 동탄 2가 1227세대 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동탄 2의 A94블록 2020년 착공 물량부터 60% 선분양을 한번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큰 거보다 큰 거부터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작은 거부터 하지. 충격이 적게. 아니 둘 다 하든지.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보다는 큰 거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큰 거부터 한번 해보려고. 이 광교 같은 경우에 현행 제도로 선분양을 하게 되면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겠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건축비에 연동돼 있죠. 건축 비용, 조달 비용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분양가 대비 시세가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상태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세대당 리베이트 프리미엄이 몇 억씩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 상태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나중에 후분양을 해가지고 이 분양가로 이 시세 차익을 상당 부분 회수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 법령 부분에서 꼭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시세에 근접하게 분양을 한 다음에 그 조달 가격하고 차액을 기금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임대 아파트 짓는 기금으로 쓰게 만들면 간단한 거를 뭘 그리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죠. 그럼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럴 바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공공택지에는 아예 그냥 공공임대주택만 짓게 해버려. 예. 그건 맞긴 한데, 근데 분양을 일부라도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는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로 하는 게 100% 환수하는 방식이고, 그걸 저렴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지만, 그게 안 되고 일정하게 이제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세 일정하게 너무 막 시세 또 100% 할 그럴 수는 수는 없더라도 조금 차익이 나는 만큼 그걸 뭐 한 거둬들여서 90%나 80% 네. 받으면 되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80% 정도를 받아도 한 30%, 25% 정도의 저게 있는 거잖아요.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뭐. 근데 그 전에 우리 왜 그 개발 이익 환수 좀 검토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제 뭐든지 현재 제도 안에서 뭐 가장 하위의 규칙이나 규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연구해 보셨어요? 전에 제가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제 조달 원가, 그러니까 공급 비용, 그 다음에 허용되는 분양가, 그걸 초과하는 실제 시세, 이 부분을 분양가를 올려서 환수한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불로소득이니까 이거는 환수해서 좀 일종의 기금이나 뭐 특별회계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뭐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좀 진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가장 영원한 고민거리, 어떻게 하면 토지, 토목으로부터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냐. 소장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죠. 그런 게 없어야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는 뭐 아까 얘기할 건 다 했는 것 같아요. 정리는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장단점은 받고 기성고 기준으로 60에서 100% 뭐 이렇게 중에서 선택하거나 병행을 하거나 해보고, 일단 공사가 시행하고 공공택지는 강제할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일정은 나중에 지금 현재로 확정되지 않은 것부터 후분양제로 준비하도록 하시죠. 역시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들도 해결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